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소리로 듣는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은 김지수 작가님의 단편 소설 독일로 떠난 여자입니다. 이 소설은 죽음을 앞둔 엄마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신혼여행을 떠난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소설 속 화자인 엄마는 1970년대 초반 독일로 파견되었던 간호사였고 작가는 보고 들은 실화를 소설로 썼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이 소설을 낭독하기 전에 파독 간호사에 대해 자료를 찾다가 이 기사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했는데요.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광산 근로자들과 함께 간호사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함버른 광산의 강당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대통령 내외와 600여 명의 광부 간호사들이 함께 눈물을 흘린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파독 간호사들은 급여를 알뜰살뜰 아껴서 부모 형제에게 송금하였다.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시작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시대였는데 자금이 매우 부족했다. 마침 독일은행에서 정부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광부와 간호사들의 희생과 근면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의 한 부분을 치열하게 살아낸 한 여자의 일생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독일로 떠난 여자. 김지수. 글릭 아프. 오늘 아침 네게 마지막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갑자기 이 단어가 중첩된 의식을 헤집고 떠오른다. 오래전 아득한 기억 속에 묻혀 있었던 용어인데도 전혀 어색하거나 서먹하지 않은 느낌이다. 너는 이 독일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까? 언젠가 들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구나. 네가 귀국하면 이 글을 읽게 되겠지. 며칠이고 쉬엄쉬엄 쓰는 데까지 쓰다가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펜을 잡아보기로 했다. 신혼여행의 마무리를 엄마가 남기는 이 마지막 글로 맞이하게 된 것을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무 슬픔에 잠기지는 말렴. 일찍 네 외할머니를 잃은 엄마는 질병이나 사고 등 이런저런 이유로 나 역시 네가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될까봐 많이 근심하고 살았었단다. 하지만 그로부터 훨씬 더 살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너를 무사히 결혼까지 시키게 되어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모른다. 네 신랑이 여행지를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 예정지로 결정하고 네가 거기 순응하여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떠나 있는 바람에 엄마는 이처럼 비교적 여유 있게 생의 뒷자리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지금은 그조차도 다행스럽게 여긴다. 내게 큰 병이 있다는 건 정말 몰랐다. 운명이 내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일찍부터 깨우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순간에는 너무 당혹스럽고 힘들었지. 그렇지만 암이라는 질병이 나라는 사람을 특별히 피해 가라는 법은 없기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어느 신부가 그렇지 않으랴만 결혼식 날 너는 얼마나 눈부시게 어여뻤는지. 끝내 네 신랑과의 결합을 반대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한 엄마를 용서해라. 난 그 사람이 싫지 않았고 너를 지극히 아끼는 마음도 눈에 쏙쏙 들어왔었다. 하지만 네가 오지의 선교사 생활을 함께 견뎌내야 하는 건 정말 수용하기 힘들었어. 문화와 환경이 현격하게 다른 이국의 생활이 어떠한지는 이미 나만의 경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너는 내 경우와 달리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뚜렷한 사명감으로 택한 길이라지만 그래도 그 땅은 생활 여건이 험난하다는 미개발 국가가 아니냐. 공항에서 너를 환송하면서 30여 년 전 서울을 떠나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렇구나. 그때 엄마의 나이도 지금 너와 같은 20대였구나. 엄마는 가난한 농부의 7 자식 중에 큰딸이었다. 내가 생애 최초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충격적인 화면은 볕단을 쌌던 내 아버지가 쇠스랑을 떨어뜨려 자신의 발등을 찍은 일이었다. 추수가 끝나가던 가을 저녁에 어스름 무렵이었고 허허하게 빈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검정 고무신의 맨발이었던 아버지의 발등으로 시커멓게 솟구쳐 오르던 검붉은 피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나는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해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빈 들판은 황량했고 쓸쓸하고 저교했다. 그때 어린 잔등으로 와락 기어들던 속수무책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 그 뒤로도 내 평생을 지배했던 것 같다. 1971년 4월 파독 간호사 제7진으로 도착한 독일은 늙은 황녀처럼 아름답고 엄격하고 음침한 나라였다. 습도가 높은 날씨는 언제나 내려앉을 듯이 무거웠고 사람들은 대체로 단호하고 냉엄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너른 땅과 곳곳에 도사린 검은 숲이 모든 소리와 열기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처럼 어마어마한 절대 고독의 규모를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 시내 중심의 번화가가 아니면 거리에는 오고 가는 차량뿐 행인조차 드물었고 그나마 상점이 일제히 문을 닫는 오후 5시가 지나면 도시는 일제히 거대한 정막에 빠졌다. 그럴 때는 집집마다의 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조차도 먼 바다의 등대처럼 외로웠다. 더욱이 익숙하지 않아 퉁명스럽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리는 그 나라의 어감이라니. 소통되지 않는 언어와 낯선 생김새,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은근한 멸시의 눈초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숨통을 조였다. 환자들이 쏟아내는 토사물을 닦고 피걸레를 빨면서 시신을 소독한 손으로 식사를 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네 나라에도 텔레비전이나 초콜릿이 있느냐고 조롱하는 일부 교양 없는 선진부국 국민의 우월의식을 받아내면서 내가 야근을 도맡다시피 한 것은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는 것이 좀 더 견딜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기피하는 야근 덕분에 나는 제법 많은 액수를 송금할 수 있었다. 꼭 필요한 생활용품 외에는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지 않고 밤잠도 줄여가며 일만 하는 내게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여자라고 쑥덕거리는 소리는 개의치 않았다. 그 중에는 친절한 독일인 환자나 의료진도 적지 않았고 더러 나와 비슷한 처지의 제3국의 외국인 동료들은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다. 그 시절이 어둡지만은 않았던 것은 반짝이는 젊음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말이 늘었고 우리끼리의 모임도 생겼다.
가난한 조국과 가족의 경제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도 컸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고 생명을 연장하는 우리 본연의 직업의식에 대한 긍지도 튼튼했다. 한국 간호사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하여 점차 호평과 신뢰를 받기 시작한 것도 사명감을 돋우는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설레는 즐거움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갖고 같은 민족의 이성을 만나는 일이었다.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번갈아 가며 우리는 억척스레 집결지로 모였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파독 광부들은 출신이 다양한 청년들이었다. 그 중에는 진짜 광부도 있었지만 평생 광산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높은 수입과 유학의 기회를 노리는 야망을 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어내온 고학력의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족의 이성들은 그새 익숙해진 유럽인들에 비해 누르스름한 피부색이나 왜소한 체격, 추레한 차림새였지만 어쩌면 그렇게 친근했는지. 노동의 강도를 이겨내지 못해 힘들고 스산한 표정에도 미래에 대한 꿈과 자존심은 저마다 팽배해 보였다. 남자들은 국경 너머까지 건너가서 구해왔다는 고춧가루나 숙주, 중국 배추 등으로 우리들의 환심을 샀고 우리는 그 같은 재료들을 뒤섞어 고국 음식을 흉내낸 어정쩡한 음식들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오랜만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우리말로 실컷 떠들어대었다. 그들은 파독 광부를 뽑는 기본 체중을 통과하기 위해 팬티 속에 납을 넣거나 양동이째 물을 들이켰다는 얘기들을 해서 여자들을 웃겼다. 쌀가마니를 들어 올려야 되는 체력시험에서 그 쌀가마에 깔려 버둥댔다는 이야기에 홍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개가 그려진 겉면을 보고 개 먹이 통조림을 보신탕인 줄 알고 사 먹었다는 등 문화와 풍습이 다른 남의 땅에 와서 낭패를 당한 황당한 경험담들도 다양하고 재미있었다. 사실 대화 내용은 별로 중요할 게 없었다. 자라온 풍토가 같고 처지가 비슷한 동족들이 서로 어울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포근했다. 우리들 중 일부는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젊었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짐승들처럼 애정에 굶주려 있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정이 든 환자나 의료진들과 국제적으로 얽히는 동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나라, 내 동포에 쉽게 빠졌다. 유럽에서는 동거라는 이성 간의 결합 양식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한 실질적인 탐색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동양적인 의식으로는 수용하기 힘들었는지 한국인들은 정이 들면 곧 결혼식을 올렸다. 목련이 흐드러지던 어느 늦은 봄날에 나도 구원을 받았다. 그는 공업도시 아헨 인근의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으며 말수가 적어 모임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던 남자였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모임을 끝내고 떠나는 날을 쭈뼛거리며 따라오더니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불쑥 내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무릎을 꿇었다. 내가 어찌할 줄 몰라 내려다보자 그는 그동안 쭉 지켜보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으며 결혼하고 싶다고 단숨에 고백하였다. 그의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모든 여자의 일생에 한두 번쯤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공원이 가까웠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는 라일락 향기가 그윽했다. 봄날이었고 천지의 보드라움과 따스함이 강물처럼 흐르는 계절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그 동족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코는 낮고 얼굴은 거무스름했으며 키도 크지 않은 데다가 너무 비쩍 말랐다. 말투는 어눌했고 앞머리는 벌써부터 벗겨질 기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세히 보니 무릎에 올려놓은 두 손은 와들거리며 떨고 있었다. 나는 우선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어있는 바닥에 담버린 듯한 그의 양복바지가 닿는 것이 걱정스러웠고 저어대는 마음과는 달리 공연스레 웃음이 나왔다. 내가 웃자 남자도 무릎을 꿇은 그대로 멋츠름이 따라 웃었다. 손은 떨기를 멈췄다. 내가 웃어버릴 정도로 전혀 그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은 그의 인상이 내키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때 이미 한 남자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외과 레지던트인 닥터 레머는 약간 곱실거리는 갈색 머리칼에 역시 갈색빛이 도는 푸른 눈을 가진 훤칠한 독일인 청년이었다. 특히 그가 때로 단호하고 때로 섬세하게 뼈를 가르고 살을 헤집으며 집도할 때 마디가 적당히 굵고 기름한 그의 손가락은 가히 예술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웠다. 그런 때 그의 길고 짙은 속눈썹 아래 예리하게 집중되어 있는 사려 깊은 눈빛은 숨을 훅 들이킬 만큼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 흰 가운을 입은 그가 복도 끝에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을 볼 때면 저절로 뺨이 붉어지고 심장이 욱죄오는 것 같아 나는 가까운 문을 열고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양 곧잘 숨어 들어가 버리곤 했다. 그는 전통적인 윤택한 귀족 가문 출신의 품위 있고 수려한 외모와 체격을 갖췄고 게다가 성실하고 유능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병원에는 같은 한국인 동료인 미애를 비롯해서 아예 드러내놓고 그를 흠모하는 여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가슴 아픈 혼자만의 짝사랑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어느 날 우연찮게도 그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겼다. 유럽에서는 대명절인 성탄절날 저녁 무려 6시간이나 이어지는 돌발적인 긴급 수술이 있었다. 비번이었지만 나는 급하게 호출되어 나왔다. 다들 휴가를 떠난 터라 일손이 부족했고 기숙사에는 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수술 보조가 끝나고 달리 갈 데도 없어 병동 로비의 화려한 성탄트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내게 누군가 다가와 캔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당신은 특별해요. 쳐다보니 수술팀의 한 사람이었던 닥터 레머가 그 바닷빛 짙고 푸른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싱글거렸다. 이 특별한 날 함께 있게 되다니요. 물론 농담이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특별한 그에게 나라는 존재는 특별히 희미한 존재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날 내게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샀고 그의 승용차로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다. 야근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는 얘기를 했고 끼니를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도 했다. 그 특별한 성탄절의 꿈같은 데이트는 결코 성냥팔이 소녀가 잠깐 불빛에 비춰본 환상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그는 병원에서 마주치면 한쪽 눈을 찡긋하거나 환하게 웃어 보였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거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겠냐고 묻기도 했다. 그가 널 좋아하나 봐. 어느 날 미애가 내게 말했다. 믿을 수 없지만 말이야. 동양 여성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나 본데 왜 나는 아니지? 미애는 웃지도 않고 심각했다. 얼마쯤 더 지나서 내가 그의 장난 같지만은 않은 식사 초대에 응할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을 때 미애가 다시 나를 붙잡고 물었다. 니들 같이 잤니? 같이 잔 거지? 무슨 소리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나를 미애가 탐색하듯 훑어보았다. 쟤네들은 저 정도 호감을 가지면 곧장 같이 자려고 들거든? 그런데 만만한 널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지. 그 같은 다그침을 들은 뒤로 나는 이 멋진 유럽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다. 우연히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다정하게 어깨를 치거나 말을 걸어오면서 혹시라도 같이 침대에 들자고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동침하는 일은 그 당시 소심하고 폐쇄적인 나 같은 동양 여성의 성의식으로는 죽어도 용납하기 힘든 부당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내게 보고 싶고 궁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유일한 상대였다. 그럴 즈음 생각지도 않은 동족이 엉뚱한 고백을 해온 것이다. 나는 그냥 얼버무리며 넘겼지만 다음 모임에서는 아무래도 그에게 관심이 갔다. 한 남자가 내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나도 몰래 감동이 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다른 동료들처럼 떠들어대거나 법석이는데 끼어들지 않는 외톨이였다. 들고 다니는 손가방에는 두꺼운 책들이 들어있었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운 듯 자주 그 책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따로 놀 거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임에 나오는 거냐고 누군가 핀잔을 주면 어색하고 난감한 표정을 지을 뿐 대답도 없었다. 어쩌다 얼굴이 마주치면 나는 얼른 시선을 피했다. 독일 남자는 곧장 자자고 할까봐 겁이 났지만 이 한국 남자는 곧장 결혼하자고 들이대는 것이 겁이 났던 것이다. 나는 전혀 결혼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혼자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만을 남겨놓고 모조리 송금을 하는 처지로서는 결혼도 사치에 불과했다. 가정을 꾸리게 되면 고국의 가족들이 당장 금전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했다. 아직도 동생들은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 부모님은 차례로 병석에 누워 있어서 야근을 거듭해도 뒷감당이 벅찬 형편이었다. 그런데다 나는 그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었고 그런 정도의 인연으로 일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너무 신중하지 못한 속단이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그나마 모임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때는 다 끝나갈 즈음에야 불쑥 나타나 한참을 이쪽만 쳐다보다가 먼저 일어나곤 했다. 광산일을 이겨내기 힘들어 자주 아프다고 했고 오랜만에 나타날 때도 얼굴이 헬쓱하고 수척해 보였다. 지하 1200m의 막장은 40도가 넘는 지열에 탄층을 깎아내는 귀를 찢는 듯한 소음, 시커먼 석탄가루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작업 조건이라고 하였다. 체구가 장대한 유럽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쇠날로 석탄층을 깎으며 한 개 60kg이 넘는 수압식 철제 기둥들을 계속적으로 이동시켜 암석층의 붕괴를 막아내는 동안 앞에서는 3m 두께의 석탄층이 떨어져 내려오고 뒤에서는 크고 작은 암석층이 연이어 무너져 내려온다고 하였다.
잠시만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쇠덩이가 후려치거나 암석이 내려앉을지 모르는 데다 무거운 쇠 동발을 잘못 다루면 금방 발가락이 끊기거나 발등뼈가 으스러진다고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끼니 때가 되어 배가 고프면 탕가루로 버무려지다시피 한 빵덩이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니 어지간한 장정도 버티기 힘든 고역일 것이었다. 굴릭 아우프. 우리들의 인사말은 오직 그 하나이지요. 광부들은 말했다. 행운의 힘으로 올라오라. 부디 다치거나 상하지 말고 무사히 지상으로 귀환하라는 염원입니다.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내게 지나가던 독일인 간호사가 말했다. 아헨 병원에서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갱도가 무너져서 한국인 광부들이 많이 다치고 2명이나 죽었다는구나. 아헨이라고? 기억에 짚여 더듬어 보니 그가 일하는 탄광이 있는 지역이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나도 몰래 서둘러 아헨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사상자들은 막장에서 구출 중이고 의료진들은 전원 대기 상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평소처럼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으나 마음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나는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며 사고가 일어난 광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현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수라장이었다. 구급차와 구조원들과 직원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과 다른 막장의 광원들이 뒤섞여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막상 쫓아오기는 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 동안 우물쭈물하고 있는 내 어깨를 누군가 조심스럽게 쳤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돌아다 보니 이제 막 막장에서 올라온 탄차에서 내린 듯 둥근 안전모에 작업용 가죽 장갑을 끼고 긴 장화를 신은 무릎 위에는 덮개를 씌우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양쪽 옆구리에는 안전등과 물통을 찬 물에 젖은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내가 물은 것은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시커먼 탕가루를 뒤집어 썼는데 얼굴도 시커먼 탕가루 투성이어서 다만 눈의 흰자위만 희번덕거릴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접니다. 그가 이를 허옇게 드러내며 웃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낯설어하는 나를 남겨두고 그가 연장을 절그럭거리며 뛰어갔다. 그의 등 뒤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지는 부상자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의 한 장면처럼 바라보였다. 우리 일단 사귀어 보기로 할까요? 얼마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그에게 나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야기가 너무 거슬러 올라갔구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아 마음 깊숙이 숨죽이고 있던 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하는 육신을 벗어나려는 듯 아우성치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 네가 다소 생경스러워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써나가고 싶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짧다고들 말하지. 그렇게 흔하게들 주절거리고 강조하지만 절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기 위해,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지내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상황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어긋난 뒤에 그제야 허둥지둥 지나간 시간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다. 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반복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따로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울에서 이미 정규대학을 마쳤으며 3년간의 근무 기간을 채우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였다. 결혼은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나를 만난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말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을 과분한 자동차를 사거나 유흥비로 써버리는 등 낭비나 도박으로 날리는 일부 광부에 비하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나는 처음으로 호감을 느꼈다. 만남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점차 그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의 청혼에 대해서는 선뜻 결단을 내리기가 망설여졌다. 나는 먼저 휴가를 얻어 그동안 경비가 만만치 않아 미루기만 했던 일시 고국 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었고 억누르기만 했던 향수도 달래고 싶었다. 결혼 허락을 떠보고 싶은 것도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다. 내가 처음으로 고향에 간다고 하자 함께 일하던 독일인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투어 선물들을 내놓았다. 작아지거나 맞지 않아 깨끗이 빨아 다림질 해주었던 옷이나 양말, 모자 등을 정성껏 내주었다. 독일인들의 검소함은 매번 우리를 많이 깨우치게 했다. 형편이 유족한 사람들도 팔꿈치가 다른 옷을 가죽으로 기어 입었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깨진 그릇을 여전히 애용했으며 낡은 가방을 꿰매고 손질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녔다. 유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옛것을 소중히 하고 허투루 물건을 버리는 법이 없었다. 득실 환자로 있는 상류층 어린아이들까지 간식으로 나오는 사과를 달랑 꼭지만 남기고 씨까지 꼭꼭 씹어 먹어치우는 일은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았다. 2차 대전의 폐허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며 신속히 선진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밑거름이 바로 그들 국민의 몸에 배인 근면 검소함과 철두철미한 준법 정신 때문일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정성으로 가방을 채우고 품질이 좋아 고국의 관광객들이 구입해 간다는 독일제 부엌칼과 커피 몇 통을 따로 구입했다. 근 6해 만에 찾아간 서울은 깜짝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빈곤에 찌들지 않은 밝은 표정이었고 곳곳에 길이 넓혀지고 수많은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된 나라답게 역동적인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졌다. 가족들도 많이 변했다. 동생들은 몰라보게 성숙해졌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활달했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며 집안에 음식물이 귀하지 않았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던 것은 나뿐인 것 같았다. 그들은 비싼 미용비를 절약하느라 펌어를 해본 적이 없는 내 생머리를 낯설어 했으며 푸석거리는 맨얼굴과 낡은 옷차림을 서먹해 했다. 내가 꺼내놓은 선물들은 또 얼마나 그들을 실망시켰는지. 저마다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는 그 부자 나라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엄살이냐는 시선이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내내 불편했고 언어와는 상관없는 소통에 단절을 느꼈다. 독일에서 내가 이방인이었듯이 내 나라에서도 나는 어줍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예정보다 빨리 나는 독일로 되돌아갔다. 가족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노동과 희생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만든 건 역시 나 자신이라는 자각은 그나마의 서글픈 소득이었다. 독일로 다시 건너온 나는 그에게 신부님이 허락을 하면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곧바로 나를 앞세워 신부님 거처로 찾아갔다. 종교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관심 역시 가져본 적이 없다는 그는 차를 내오시는 신부님에게 사모님은 어디 가셨느냐고 물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다. 재치 있는 신부님은 껄껄 웃으며 마켓에 장보러 갔다고 대답하셨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우리의 결합을 승낙하셨다. 결혼하겠다는 통고를 받은 서울 가족들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극렬했다. 더욱이 상대가 광부라니 말도 안 된다는 항의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다. 언니는 언니밖에 몰라? 언니 살림한다고 돈줄 끊으면 우린 어떡하라고. 어느 동생 중 하나는 내놓고 그렇게 소리쳤다. 나는 평생에 한 번 나밖에 모르기로 했다. 눈 감고 귀를 막으니 마음이 단순해지고 갈등이 사라졌다.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 휴가를 얻은 첫날 밤,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 내게 사감격인 오반이 밖에 남자가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그인가 하고 나가보니 뜻밖에도 닥터 레머가 서 있었다. 짙은 감색 버버리 깃을 세우고 커다란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 있는 그의 머리 위로 동그란 수은등이 그 언젠가의 트리 위의 장식처럼 빛나고 있었다. 내가 걸어가자 그가 한 발 다가섰고 두 손을 들어 내 양 어깨를 지그시 짚었다. 이어 그 깊고 푸른 눈으로 이윽히 들여다보던 그가 한숨을 쉬듯 낮은 목소리로 소근거렸다.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습니다. 동양 여자들은 오랫동안 사귀어야 한다고 해서 청혼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결심이 확고한 건가요? 그가 그렇게 묻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의 성탄절날 밤 그가 처음 내게 특별하다고 말했을 때처럼 놀랍고 당황했으며 기쁘고 설레었다. 정말이냐고 확인하고 싶었고 그 너른 가슴에 당장 얼굴을 묻고 그의 아름다운 손가락으로부터 쓰다듬을 받고 싶었다. 결심 같은 것은 없었고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어졌다. 갓 면도를 한 듯한 그에게서는 고가의 품이 있는 향수 냄새가 났다. 이제 마음만 바꿔먹으면 나는 그가 갖추고 있는 그 모든 고상함과 특별한 품격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손이 내밀어졌으나 나는 이내 얼른 거두었다. 나는 전혀 그와 어울리는 배우자가 아니었다.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연정 하나에만 매달리기에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미 누구보다 뛰어나게 많은 것을 소유한 그 잘생긴 독일 남자보다 가난한 연인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 동포에 대한 애착과 연민을 저버릴 수 없었다. 내 딸 윤지야. 내가 그때 네 아빠를 그냥 이대로 부르겠다와 결혼하지 않고 그 독일인과 맺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왜 사람들은 더러 불리함이 확연히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인생은 많은 부분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감정의 중첩과 불가해한 순간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더구나. 우리는 얼마 후
교회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 가족은 끝까지 반대가 극심해 마땅히 와줄 만한 이도 없었고 나로서도 항공료가 부담스러워 조정하지 못했다. 다행히 동료들과 한인 친목단체에서 많이 찾아와 축하해주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다. 신혼여행은 그의 털털거리는 폴스바겐을 타고 독일 남부에 내 친구를 찾아가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승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는 내 간호학교 동기 시절의 단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헌책방을 했고 나는 그곳에서 간호학 이외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녀는 괴테와 브람스와 바하를 좋아했고 나보다 4년이나 일찍 독일에 파견되었다. 내가 손쉽게 도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거의 그 친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근무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 그때까지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는 벌써 결혼하여 3살과 4살짜리의 연년생 2아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녀의 독일인 남편이 친구와 함께 우리를 맞았다. 동양인의 피는 전혀 섞여 있지 않아 보이는 아이들은 거칠고 산만해서 하룻밤을 머무는 동안 4명의 어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우리가 온다고 남편까지 오늘 직장을 쉬게 한 거니? 아이들과 뒤엉켜 더 수선스럽게 할 뿐인 친구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 않아 묻는 내게 친구가 고개를 저었다. 맨날 쉬는 직업이야. 10년째 대학원생이지. 친구는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독일의 학위 제도가 엄격하고 장기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구직 의사가 없는 백수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음악과 책을 사랑했던 친구의 주변에는 어디에도 그런 취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넌 단지 외로움 때문에 결혼하진 않았겠지? 결혼해서 외로운 건 더 끔찍해. 돌아가는 내 뒤통수에 대고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외국인 파출부처럼 보이는 내 친구가 소리 죽인 아우성처럼 중얼거렸다. 결혼과 함께 우리는 각자의 기숙사와 합숙소에서 나와 공동주택 4층에 방 2개짜리 거처를 임대했다. 꼭대기 다락방이어서 천정이 높고 뾰족했으며 바닥에는 옹이가 박힌 원목마루가 깔려있는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집이었다. 더욱 정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마을 정경이었다. 외진 주택가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그 집은 낮은 목책을 지나 곧바로 과수원과 주말 농장과 낮은 관목숲이 우거진 들판으로 이어졌다. 음습하고 긴 겨울이 지나 바람결이 달라지는 초봄이면 풍경은 흑백 도화지에 색깔을 하듯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다. 사과니, 살구니, 복숭아니, 자두니 온갖 나무가 다투어 꽃송이를 터뜨려서 온 세상이 온통 휘영청 환한 꽃등을 밝힌 것 같았다. 갓 싹을 내민 연녹색 이파리와 눈처럼 희거나 연분홍빛 꽃가지를 휘어지게 피어올린 나뭇가지들이 서로 겹치고 어울려 화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면 붉은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발한 꽃구름이 눈아래 자욱하게 펼쳐졌고 공기는 산뜻하고 향기로웠다. 목책을 지나 좁다란 산책길을 따라 내려가면 흐드러진 개나리가 지고 연녹색 햇잎이 돋는 주변으로 금잔화, 개양귀비, 펜지, 데이지, 히아신스, 수선화, 목련 등이 다투듯 질비하게 피어났다. 숲을 지나 불어오는 미풍에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옷깃을 타고 내려와 발밑에 수북히 쌓여 하늘이고 땅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온통 생명의 광희에 휩싸인 축제의 날 같았다. 길이 끝나는 곳에는 라인강의 지류가 되는 강줄기가 초록빛 실크천을 기다랗게 펼쳐놓은 듯 완만하게 흘러내렸고 아치형의 작은 구름다리 너머 야생화가 지천으로 흩어져 피어있는 잔디밭 구름을 지나면 국립공원의 울창한 수목들이 지붕처럼 바라보았다. 포근한 봄볕에 홀린 나비와 꿀벌들이 아무나 잉잉거리며 따라다녔고 산책 나온 노부부들과 일광욕을 하거나 공놀이와 바비큐를 하는 가족들이 그 어느 때보다 늘었다. 독일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자연 상태로 잘 가꾸어진 그 흔한 숲과 공원들일 것이다. 아름답고 숭고한 자연 속에서는 세상살이의 집착과 욕심이 모두 부질없고 하찮았다. 신혼이었지만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몇 가지 여건만 변화되었을 뿐 나는 여전히 고달프고 한없이 피곤했다. 결혼을 하면서 그는 광산 일을 그만두고 디플롬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본격적인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 같은 결단이 얼마나 한 현실적인 희생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았다. 앞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가정을 꾸리는 비용을 그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내게 전적으로 생계비를 의지하고 있는 서울의 가족들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보조가 끊어질 것을 염려했는지 더욱더 극성스럽게 죽는 소리를 해댔기에 여전히 내 수입은 고스란히 송금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특별히 자상하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은 남편이었다. 그저 공부가 유일한 취미인 평범한 남자였다. 어머니를 닮아 허약 체질이었던 나는 결혼한 이후로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늘고 힘들어졌다. 병원 업무는 줄지 않았는데 요리와 살림까지 덧붙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돕는다고 도왔지만 그 역시 딸리는 어학 실력으로 전공 과정을 따라잡기가 힘들 것이었다. 그런대로 결혼은 마음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었다.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충족감은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정신적인 평온을 주었다. 더욱이 명절 때나 축제 기간에 외톨이가 되어 느꼈던 뼈저린 고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퇴근길이면 나는 여전히 다리를 건너다 말고 문득 걸음을 멈추어 서서 오래오래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보고는 했다. 삶은 강물처럼 조화롭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차고 오르는 무모한 행위이거나 과정에 불과했다. 어느 날 거품처럼 산화되어 사라지는 순간까지 힘겹고 승산 없는 영육의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고단하고 무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피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임신과 육아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둘 다 허둥거렸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윤지야, 너는 그렇게 왔다. 예고 없는 반가운 손님처럼 몸과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귀한 보석처럼. 우리는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새로운 생명이 내 몸에 깃들었다는 사실은 온 세상 꽃송이가 내 안에서 한꺼번에 터뜨려지듯 환희롭고 신비하고도 경이로운 일이었다. 나는 우선 야근을 끊었다. 서울의 송금은 부득이 절반으로 줄였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원망과 아우성이 날아왔지만 부실한 식단과 절약 생활로 행여 네가 잘못될까 더 염려스러웠다. 너는 지나치게 조용한 아이였다. 5개월이 넘으면 태동이 시작된다는데 너는 도대체 움직임이 드물었다. 엄마에게 폐가 될까봐 극도로 신경을 써주는 듯한 좀 이상한 태아였지. 태어날 때도 깜짝 놀란 듯 잠깐 울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저 어때요 하는 듯이 잘 보이지도 않을 까만 눈으로 이 편을 가만히 지켜보더라. 내 착한 아기. 그렇게 너는 우리 꽃구름 마을로 서툴고 모자란 부모 곁으로 찾아왔단다. 너를 낳고 오래전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어머니가 끓여주는 따끈한 미역국 한 상을 얼마나 받아보고 싶었는지, 내가 낳은 이쁜 자식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또한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생의 연대를 잇는 우주의 섭리에 대해 숙연한 경건함을 품었다. 네가 태어남으로써 엄마는 비로소 철이 들고 진정한 삶의 모습에 눈뜬 것 같다. 그동안은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듯 살아낼 뿐이었지 그 삶이 주는 거룩함이나 운명감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를 품에 안음으로써 한꺼번에 깨달았단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황홀하고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운명적이며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인지, 당장 오늘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이 너로 인해 갑자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맑은 샘물이 솟구치듯 은근한 생명력과 활기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네가 내게 그렇게 마냥 기쁨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란다. 새 생명을 책임지고 보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건강에 자신이 없는 내게 매우 버거운 일이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예방주사를 마치고 약을 먹이면서, 부디 네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이 위대한 어미 노릇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여 엉뚱한 병마나 사고로 날 불러가서 이 아이를 그 옛날의 나처럼 방치한 상태로 두게 하지 마시라고 절실히 기도하곤 했단다. 물론 네가 점점 성장하면서 내 욕심의 한계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점점 염치 없이 연장되어 갔지만 나와 그는 별로 친구가 없었다. 그럴 만한 여가도 없었을 뿐더러 서로가 누굴 살뜰히 사귀는 성격이 못 되었던 것 같다. 네가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던 무렵에 우리 집에 드문 손님이 찾아왔다. 네 아버지의 대학교 동창이라고 하였지. 모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태 전에야 근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그는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손님이 떠난 며칠 후 그가 말했지. 서울로 돌아가자고.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에겐 저축해 놓은 자금도 없었고
모국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차례로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취직을 해서 더 이상 송금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의 끝에 일단 그만 먼저 귀국하기로 했다. 그가 떠났고 얼마 후 모교에 조교수로 채용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하지만 그의 적은 보수로는 당장 가족이 묵을 만한 숙소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귀국은 자꾸 미루어졌다. 나는 몇 마디 쉬운 우리말뿐 이미 독일인으로 자라고 있는 네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지. 헤어져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의 편지와 전화도 점차 드문드문해졌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일단 건너와 만나서 상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 먼저 서두르는 사람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일에 쫓기기도 했지만 막상 부딪히게 되면 그 결과가 어긋나기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것일까. 가장이 장기간 부재 중임에도 별 불편 없이 적응해가는 다음에 어느 늦은 가을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가 나타났다. 마치 조문객으로 상가를 방문하듯 검은 양복에 검은 셔츠를 입고 검은 손가방을 든 그는 차가운 바람줄기와 함께 불쑥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는 설거지 중이었고 너는 네 방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예전에 그 어느 날처럼 느닷없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창백하고 냉담했으며 돌로 깎은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 이대로 그냥 보내달라고 애걸하듯이 덧붙였다. 그는 말을 꾸미거나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성품이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중매꾼이 붙는다는 미심쩍은 소문들을 듣고 있었다. 간호사라는 내 직업을 듣는 순간 얼핏 떠오르던 그 대학 교수 친구의 멸시의 시선을 그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혼을 원하는 그의 뺨이라도 때려야 했을까? 방 안에 있는 너를 불러내어 네 아비의 이 황당한 망발을 보라고 소리쳐야 했을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진즉 서울에는 나와 네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했다. 예전의 성장 기억과 한 번의 방문으로 남아있는 모국의 인상은 매정하고 부정적이었다. 나는 침착했다. 행주를 찾아 물에 젖은 손을 닦고 천천히 앞치마를 떼어냈다. 내가 말했다. 알았으니 그냥 가세요. 나는 그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귀국할 때부터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지부진하던 잡무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윤지야, 네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손쉽게 놓아버린 것에 대해 너에 대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원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아등바등 움켜쥐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있다. 아니다. 좀 더 솔직해지기로 하자. 난 막상 그가 단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딸조차도 찾지 않고 곧바로 등을 돌리고 우리들의 집 현관문을 돌아서 걸어나갈 때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여보 하고 그를 불렀다. 그러나 소리는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커다란 울음처럼 목구멍에 잠겨 터져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내 일생에 한 번뿐일 남자를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광풍처럼 나를 휘어잡았다. 여보 하고 나는 거푸 그를 불렀다. 그의 뒷모습은 벌써 저만큼 멀어졌다. 이 비겁한 자식아 하고 이번에는 내가 좀 더 크게 소리쳐 불렀다. 네 방에 숨어 우리들의 심상치 않은 광경을 훔쳐보던 네가 뛰쳐나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울지 마. 네가 말했지. 나는 울고 있지 않았는데 눈물이 온 얼굴을 적시고 목덜미까지 철철 흘러넘치고 있었다. 재킷을 입어라. 내가 너에게 말했다. 빨리 네 아빠를 쫓아가야지. 너는 재빨리 겉옷을 걸쳐 입고 내 손을 붙잡았다. 우리는 몇 발자국 현관으로 뛰어갔다. 엄마, 벌써 아빠가 보이지 않아. 네가 말했다. 네 뺨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렇구나. 그 자식이 벌써 튀었구나. 내가 말하면서 네 뺨에 눈물을 닦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웃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과장된 연극 같아서 갑자기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엄마, 우리끼리 잘 살자. 네가 말했다. 난 독일이 더 좋아. 답은 나왔다. 네가 해답을 말해주었다. 그래, 갈 테면 가라지. 내가 그 해답에 해설을 보탰다. 그동안 우리끼리도 잘 살았잖아. 우리는 나란히 맨바닥에 주저앉았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주인공이 갑자기 퇴장해버렸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수룩한 엑스트라들처럼 맥이 빠져 앉아 있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다가오는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우리라는 예감이 왔다. 그러나 사실 혹독하지 않았던 겨울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갈 테면 가라지. 나는 마침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는 내 등을 토닥이며 되풀이 말했다. 우리끼리도 잘 살았잖아. 아빠를 놔주기로 하자.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네가 모르게 그 뒤로 얼마나 자주 충동적으로 공항으로 뛰쳐나갔는지 모른다. 그가 얼마 후에 같은 대학의 노처녀 교수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는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그의 오랜 수학 기간 동안 나 혼자서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경비와 장래 육아 비용을 변상하라고 악질적인 사채업자처럼 물고 늘어지는 수법도 강구해 보곤 했다. 대가가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타격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더 많이 자주 버림받았다는 자책감과 배신감에 열화가 치밀어 잠자리에서 일어나 목류병자처럼 온 밤을 쏘다니고는 했다. 그 즈음 내 친구 승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광부들이 사고사로 유명을 달리하는 데 비해 간호사들은 자살이 드물지 않았지만 승희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얼마 전 친구는 내게 느닷없는 편지를 보내왔었다.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 결말이 뻔한 재미없는 소설을 읽는 것처럼.
지금껏 잘못된 별에 불시착한 느낌이야. 내가 외계인인지 내 주변인들이 외계인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충격은 충격을 해소하는 것일까? 승희의 불행한 죽음은 오히려 나를 다스렸다. 한때는 나도 그 친구처럼 재미없는 통속소설의 책장을 한꺼번에 후다닥 덮어버리듯 단숨에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는 물론 온갖 관계로 얽혀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주변에 소통할 길 없는 외계인들에게 치명적인 죄의식을 씌우는 방법을 천착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대책들의 근본이 일방적인 집념에서 비롯됨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가엾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해온 인간적인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떠나는 일을 마음으로부터 놓아주기로 한 것이다. 그마저도 판단착오였을까? 어쩔 수 없지. 생이란 절망하면서 후회하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신랄 같은 희망에 목숨 걸면서 그렇게 겹겹이 쌓여가는 과정의 결합체일 것이다. 어쨌든 네가 있음에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내 몸에 피와 살을 나누어 낳고 기른 너는 정말 말 그대로 나의 분신이었다. 생김새가 비슷하고 좋아하는 취미와 기호가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비슷한 내 딸. 조용하고 사려 깊은 내 딸. 언젠가 네가 급성 폐렴에 걸려 위독했던 적이 있었지. 그때 어쩌다 의식을 찾은 너를 붙잡고 엄마가 소원 하나만 말하라고 했을 때 너는 열에 벌겋게 들뜬 눈과 갈라져 터진 입술로 그랬다. 아빠에게 묻고 싶어. 왜 그때 나를 만나지 않고 그냥 떠났느냐고. 내가 대답했지.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랬을 거야. 더욱이 엄마가 그냥 가버리라고 했잖아. 네가 대답했다. 난 그래도 아빠한테 직접 듣고 싶은 걸. 나는 그때 그동안 한 번도 아빠를 입에 올리지 않던 네가 실은 단 한순간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단다. 그러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착한 내 딸아. 우린 실은 그 없이도 잘 살아낸 적이 없었다. 네가 보물상자라고 부르던 네 유년의 사물함에는 아빠와 함께했던 종이접기며 카드와 인형놀이 도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심지어 그가 버리고 간 온갖 소소한 소지품이며 마지막으로 신고 버린 슬리퍼까지 간직하고 있었지. 나도 너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담요를 몇 개씩 뒤집었어도 가시지 않던 극심한 오한, 체온과는 상관없던 그 쓸쓸한 영혼의 한기를 네가 함께 견디어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네게 고백하는 바이지만 엄마는 네 아빠를 사랑했던 적이 없다. 내가 네 아빠와 결합했던 결정적 원인은 가정을 갖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취직이 된 네 아빠를 따라 곧장 귀국하지 못하고 미적거렸던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나 네 정체성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네 아빠 역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깨달음도 늦게야 깨우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가 그처럼 일방적으로 함부로 신뢰를 깨트려도 될 만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믿는다. 고등학교 과정인 김나지움을 졸업한 너는
장학금을 받아주고 미국 유학을 원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 더욱 폭넓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빨리 공부를 마치고 엄마를 평안히 쉬게 하고 싶다고도 했다. 너는 유학을 갔고 나는 여전히 일을 했다. 힘겹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노동이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고 나는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허옇게 드러나는 새치와 이마를 가르는 잔주름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 사이 독일의 정세도 많이 바뀌었다. 독이 터지듯 통일을 이루어내느라 질서 가운데서도 혼돈스러운 상황이었고 내부의 스트레스를 이방인에게 쏟아내듯 외국인 노동자는 꺼지라는 낙서와 구구파 스킨헤드들의 공격도 더 잦고 극성스러워졌다. 똑같은 분단국가이면서도 우리는 아직 통일의 과정이 요원한 일이었지만 그새 얼마나 국력신장이 눈부셨는지 거리에는 차림새부터 윤택한 한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의 가족들이 예전보다 비약적으로 흔하게 눈에 띄었다. 약속대로 공부가 끝나자 너는 곧바로 서울로 가겠다고 했다. 그때 내게 신학을 공부하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엄마는 몰랐다. 너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비밀을 가졌다. 서울로 돌아간 너는 취직을 했고 성마르게 나를 불러댔다. 너는 이모들을 만났고 친척들이 오며 가며 사는 것이 너무 부럽다고 하였다. 나도 점점 귀가 솔깃해졌다. 나는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기력이 쇠했다. 너와 함께 있고 싶었고 이제 은퇴해도 될 만큼 연금도 쌓였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이미 귀국했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얻어 교민으로 남거나 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거나 하여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그 중에도 내 친구 승희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이도 있고 불운하여 숨어 살다시피 하는 이도 있었다. 개인 사업으로 성공하거나 늦게야 닥터 레머와 결혼하여 병원장 사모님이 된 미애처럼 독일 상류사회에 뿌리 내린 이들도 드물지 않았다. 물론 아직도 현장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변함없는 열정과 숙련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도 적지 않다. 그렇게 나는 귀국을 했다. 어렵고도 쉬운 결단이었다. 너도 기뻐했고 이제 중년에 이르러 타인의 처지를 헤아릴 지혜와 아량을 습득하게 된 동생들도 진심으로 반겨 맞아주었다. 생의 절반 이상을 타국에서 보냈기에 지금 이 조국은 아직도 낯설고 서먹하다. 그렇지만 나는 내 생의 마지막을 조국에서 보내고 또 여기서 마감할 수 있음을 새삼스레 감사한다. 젊은 날 이국의 땅에서 길을 가다가도 고향에서 보았던 들꽃 한 송이에 문득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쏟고 저녁 어스름이면 매번 아득한 동쪽을 향해 저릿저릿 가슴을 앓았던 그 지독한 향수의 땅이 바로 이 땅이 아니더냐. 지금 젊은이들은 그 빈곤의 시절 경제 부흥의 동력이 되었던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더구나. 머나먼 이국에서 흘린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지금 그네들의 풍요와 여유의 밑받침이 되었건만 기억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고 이들은 또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거니까.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얼마간의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지금은 우리 땅에서 일하는 이국의 노동자들을 만난다.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우리의 과거를 잊고 그들을 박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도 제 조국에서는 모두 귀하고 소중한 동포이고 사랑스런 가족들이 아니더냐. 수술대 위에 누우면 생물학적 구조가 별다를 게 없는 인간들이 서로 성분을 가르고 민족을 나누고 인종을 구분해서 차별하고 분쟁하는 행위는 정말로 엽겹기 짝이 없구나. 네가 가끔 네 아빠를 만나고 있음을 안다. 교수실로 찾아간 너에게 네 아빠는 또 대뜸 무릎을 꿇었댔지. 여자의 마음을 잡는 처세술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씁쓸했다. 내 결혼식에서 본 그도 많이 늙었더구나. 한때 우리가 같은 지붕 아래서 한 솥에 밥을 먹으며 부대끼고 아끼면서 한 아이의 부모로 살았고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한순간의 꿈 같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모두 꿈 같은 나날들일 것이다. 이렇게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얽혀 다가오며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겠지. 안타까울 것도 애통할 것도 아니다. 죽음은 우리가 태어난 시원의 세계로 회귀하는 일이다. 나는 홀가분하고 담담하게 순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접기로 했다. 지난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가졌던 우리의 삶이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버거운 일이라는 생각은 이제 접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지금 잔잔한 물살에 영혼을 실은 듯 지극히 안락하고 평화롭다. 이제야 이 곤비한 삶과 화해를 나누는 느낌이구나. 다만 언젠가 네가 자식을 낳는다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그 아이를 어르고 지키면서 함께 늙어가며 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평생 동안 어미의 빈자리가 얼마나 새록새록 허전할지 뼈저리게 잘 아는 내가 결국 내게도 똑같은 업을 주는구나. 돌이켜보면 내게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막장 같았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같은 막막함 속에서 잠시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어느 쇠덩이가 뒤통수를 후려칠지도 모를 것 같은 불안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외로움에 버무린 끼니를 때우고 눈물에 새우잠을 자며 곡괭이로 갱벽을 후벼 파듯 완강한 삶의 순간들을 살아내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고 이제 비로소 저 밝고 눈부신 천상으로 떠나는 때가 이른 것이다. 지금 엄마는 섬진강변의 한 민가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너를 낳고 기르던 독일의 외진 주택가처럼 봄꽃이 눈부신 아름다운 강변이다. 네가 출국할 때까지 엄마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밀을 지켜주느라 무진 애를 썼던 네 이모와 외삼촌들이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바람에 엄마는 지금 평생 한 번도 못 해왔던 짜증도 마음껏 부려보고 여왕처럼 호사를 누리고 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나간 추억들을 되짚어 부대끼며 쓰다 보니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는 글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기회를 준 내 딸에게 감사한다. 진심으로 너는 내 생애의 가장 큰 위안이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었다. 사랑하는
내 딸 윤지야. 언젠가 너 역시 이 지상의 임무를 끝내고 저 밝은 신의 영역에 오르기까지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제 엄마의 마지막 간절한 인사를 보낸다. 그릭 아우프. 네, 김지수 작가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 독일로 떠난 여자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낭독을 수락해 주신 김지수 작가님 감사드립니다.